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영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현경병 전 한나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기업 규제, 노동 유연화 이 두 개의 화두를 놓고 정치권 재개, 노동계까지 지금 떠들썩합니다. 여당이 재벌 개혁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경제 민주화를 주창하던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여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었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여기서 그쳤던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더 제안했습니다. 노동개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률과 노사관계, 임금 유연성 모두 후진국 수준이다. 이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동법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 노동법이 개편되지 않는다면 4차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공정경제 3법이라고 여당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기류가 완연합니다만 경제 민주화를 주창했던 학자 출신으로서 이 부분에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 노동법도 함께 개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선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네. 이 노동법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을 노동개혁의 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야 될 게 유연 안정성입니다. 네.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정부까지 민주당은 이제 안정성에만 기조했던 그러다 보니까 유연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네. 쉽게 얘기해서 해고를 쉽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수출 지도형으로 아주 말하자면 외연적 성장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1인 기업이나 다양한 어떤 말하자면 구조, 말하자면 그 직업 형태가 다양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말하자면 이제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말하자면 비정규직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문제가 되냐면 정규직은 하늘이라면 비정규직은 완전히 땅이라고 하는 측면이 네.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목표를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이 되지 않아도 비정규직으로도 충분히 자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안정성과 말하자면 기본적인 복지와 기본소득이 복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복지와 유연성들을 같이 가는 시도라고 하는 건 참 참신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 반대로 이제 기업이 그동안 했던 재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만 있는 사실 특수한 거대 기업군. 네. 전체 지분이 3% 5%가 나머지 97%를 다 권한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재벌이라고 하는 특수한 구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재벌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문제는 이제 조금 더 말하자면 어떤 주주의 소수 주주 또 주주의 집중에 따라서 권한을 분산하는 말하면 공정경제 네. 3법을 가고 그건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다음 목표로 가야 될 것이 지금 현재로는 비정규직의 처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규직이 목표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그 다음에 가야 될 목표는 사실은 유연 안정성이라고 네. 저는 봅니다. 정규직 할래 조금 더 적게 받지만 비정규직으로 좀 더 자유롭게 살래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는 또 대기업에 가면 안정스럽고 월급도 많이 받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기업이 안정스럽지만 중소기업에 비해서 월급은 적게 받는 네. 구조인데 근데 우리는 중소기업이 불안정하고 기업 월급도 적게 받는 구조.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과제는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말하자면 월급을 많이 받고 유연한 그런 어떤 목표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적절하지만 여전히 말하자면 노동계와 재벌, 자본 간의 반목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라고 하는 굉장히 비협력적인 상태에서 이러한 유연 안정성의 확보라는 과제를 네. 과연 이루어낼 수 있을지 또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스탠스가 사민주의적인 어떤 뭐 노동계 중심의 어떤 그 말하자면 작동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네. 법제화라면 그것을 어떻게 소수 정파인 국민의힘이 설득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부분을 함께 성취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좀 다다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공정경제 3법, 기업규제 3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찬성하면서 재계라든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반발이 나왔는데 이번에 노동법 개정을 들고 나오면서 양쪽의 어떤 그 서운함을 좀 달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노동개혁과 기업규제라는 그 두 칼을 양손에 쥐게 됐다. 하지만 이 부분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두 가지 다 놓칠 수 있다. 이런 지적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지금 기업은 특히 기업이라기보다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부 대기업입니다. 네. 일부 대기업들이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조차 지금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뭐 경제 3법이든 기업 규제 3법이라고 하든 대부분의 내용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면은 더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까지야 그렇다 하더라도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동안의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책적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라든지 최저임금 같은 경우 급격하게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그 친노동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라는 것이 노동의 안정성이라기보다도 제가 볼 때 일부 노조에 가입돼 있는 대기업의 노조원들의 이익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책적으로도 대다수의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 또 자영업을 비롯한 여러 많은 다수의 그 노동자들에게는 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은 동시에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진행될 수가 있고 합의가 가능하거든요. 네. 사회적 통합도 이끌어낼 수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영국하고 네덜란드하고 독일이 한때 1970년대에서부터 한 90년대 초까지 해서 나라가 거의 흔들리고 중진국으로 전락한다, 무너진다 이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점이 뭐였냐 하면은 전부 노동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 문제라는 것이 결국은 노동자 전반 문제가 아니고 노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그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노조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덧붙여 가지고 노조가 지금 이제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이 정권이 출범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자타가 공인을 하다 보니까 노치라 그래서 노동계가 거의 정치행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 노조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갑질이라든지 그리고 그 세습 고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서로 간에 그 공사 일감,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등등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이고 그 외국에는 전혀 없는 제도들이 한국에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조에만 있는 겁니다. 노조 전임자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받는 겁니다. 외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노무임의 원칙이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노조에는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사회적 공론이 꼭 필요하고
이번에 좋은 담론이 제기됐고 앞으로 저는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조합법 등등 분명히 좀 개정이 필요한 여지가 있다.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국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 이후 여러 가지 변화가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또 사회적으로도 또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경제 3법 그리고 노동개혁 관련 사안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슈레더 전 독일 총리가 이제 2002년에 있었던 하르츠 개혁이라는 부분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집권할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노동 개혁을 완료를 했던 바 있다. 그 이후에 10년 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일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거뒀는데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노동 개혁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역량을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또 도발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 노동 개혁을 제안한 데 대해 이런 시기에 노동자에게 매우 가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원식 의원 노동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다. 임종석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툭툭 던지고 있다.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민주당 공정경제 3법, 이 경제 관련 3법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다가 약간 좀 멈칫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조금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뭐 무대응, 대응, 양쪽 다 태도를 취하기는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금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 야당이 제1야당이 어떤 담론을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사회에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든지 또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이해합니다. 이번에 노동개혁의 화두를 꺼냄으로 해가지고 그 아까 기업규제 3법이든 경제 3법을 어떤 좌절시킨다든지 아니면 속도를 늦추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모르는 바는 아니겠으나 제가 볼 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리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속 좁은 반응이 아니냐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그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독일 네. 슈레더 그 헤르츠 개혁이라 그러는데 그 개혁이란 내용이 다 노동 개혁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해고와 채용을 자유롭게 더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 직전에 독일이요. 지금은 유럽을 끌어가는 나라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은 그 당시에 중진국이라 불렸고 독일은 독일병이라 그래서 유럽에서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을 때입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노동개혁을 하고 나니까 이 세 나라가 지금 그 EU라든지 유럽 전체를 끌어가는 신흥 동력이고 거의 주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현실에서 그때 당시에 상황과 독일 상황과 못지않다는 점을 꼭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계속 설득을 하고 국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면서 우리 사회의 공식적인 담론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이 담론회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얘기하신 그 슈레더 모델, 하르츠 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 이 슈레더 모델이라는 부분 사실은 하지만 삶의 질을 낮췄다라는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습니까? 어쨌든 뭐 독일이 복지사회로 갔을 때 초창기에 노사관계는 굉장히 20세기 초에 치열한 갈등과 투쟁이 있었고 아픔이 네. 있었고 그런 교훈에 따라서 복지제도도 만들어지고 자본가들이 상당히 많은 뭐 도네이션을 통해서 사회적 말하자면 복리, 복지 이런 것들을 해왔고요. 그걸 베브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네. 그 이유에 있어서도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해고를 당했을 때에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해 주나 또 65세든 68세든 은퇴 이후에 대체 비중이 4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그 유연성을 강화시키려면 네. 최소한 유연성을 강화시키려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회 체제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어떤 세제 그리고 재교육, 노동자의 재교육 이제 그런 것들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뭐 이게 아젠다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바꾸면 이게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라는 전국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회부조적인 네. 또 사회복리적인 제도가 뒷받침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겉으로만 보여지는 독일 형태의 그런 독일이든 북유럽이든 간에 상당히 많은 세금의 투명성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 구조화되지 못한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노동자들을 위한 말하자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네.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말 공론화해서 여러 가지 의제화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동 안정성, 즉 안정성에 그동안에 민주당이 했다면 유연성을 좀 고려하자라는 네. 측면에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전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뒷받침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돼야지 그 자체만 유연한 것 자체가 개혁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연성을 논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라던가 또는 그 재고용을 위한 교육체제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 이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 한국경영자 총협회를 찾았는데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재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법안, 기업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다. 아울러 처리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라며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정경제 3법, 위기 타개를 위한 법안이 맞는 걸까요? 우리 기업이 건강해지기 위한 법안이 맞는 걸까요, 의원님? 사실 이제 큰 틀에서의 체질 개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자기의 말하자면 자본가들의 습관 또 노동자들의 습관을 바꾸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주문들이 있는데 습관을 바꾼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또 그동안에 재계가 해왔던 말하자면 물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구조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실제적으로 작동 원리는 옛날 방식의 작동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투명하게 열어놓고 또 다른 말하자면 어떤 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픈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위기의식을 갖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큰 틀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재벌도 좀 공감대를 네. 형성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정경제 3법이라고 여권과 또한 민주당에서 부르고 있는 이 법안은 대기업, 엄밀히 얘기해 재벌이죠. 재벌의 지배구조를 좀 완화하고 여러 가지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손경식 경총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이 기업의 경영과 투자에 제약을 가할 뿐만 아니라 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타당성도 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특히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지금 그 부분에서 네. 말씀하신 그 부분만 하더라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실 해외 자본, 특히 투기 자본이나 헤지펀드 같은 데서 어떤 경영권 탈취나 부당 이득에 가까울 정도의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경영권을 흔드는 이런 부분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 특수 한두 곳에서 극히 일부 벌어졌던 일이고 결국은 다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네.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우리 국가 자본이라든지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어느 나라든지 다 일반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위원을 외부에서 당연히 선임을 하는 것이고 다중집단소송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만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네. 조금 더 성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둔다든지 보완 규정을 둔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이 네. 있을 수는 있다고는 보지만은 큰 흐름에서 큰 무리는 없다. 그런데 저는 물론 금융그룹
감독법이라든지 그건 재정법입니다만은 몇 가지 문제적인 접근에서 해석이 가능한 게 있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원래부터 이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재벌 자체의 문제입니다.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한 그 본질을 빗겨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경제를 생각하거나 국가를 생각한다면은 네. 저로서는 절실한 것은 노동개혁이다. 그 더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은 노조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3법과 더불어 노동조합 개혁, 노동 개혁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같은 부분, 재계와 노동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재계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뭐 좀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 좀 업무 특성에 따라 몰아쓰거나 나눠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노총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비판을 했는데 이 체질 개선 노력이 M1 노동법으로 옮겨붙는 것 같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도로 박근혜 정당으로 가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쉬운 해고, 임금 삭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노동계에서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같은 여러 기대와 우려에 대해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 지금 뭐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타당한 논리입니다. 지금 우리 그 기업들한테 친기업적, 친시장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고용의 유연성이라 그래서 채용과 해고에 대해서 일정한 권한을 최소한 국제 기준 정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는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첫 구호가 이제 일자리 정부다 그렇게 하면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결과적으로 코로나 참사에 코로나19에 묻혀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일자리 참사가 벌어졌거든요. 특히 그 청년층이나 30, 40 세대하고 제조업 같은 데는 계속해서 인원이 줍니다. 그리고 노동 환경, 그러니까 급여, 복리후생, 근무 환경 이런 게 계속 악화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될 그 기업을 위한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개로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원하는 그리고 또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청년 취준생들 같은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필요하고 기업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으로 기업이 그 인력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특히 대다수 그러니까 한 90%에 이르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하고 있는 또 일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조치가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일자리를 두고 작년 청년층 간의 세대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또 하나의 화두를 던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치권에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